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찰카상.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현대사. 개항기의 과제가 신문제로부터 해방이었다면 식민지 시대의 과제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는 두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독재로부터의 해방. 이 시대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텐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이제 이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때 굉장히 이념이 중요시 여겨졌던 어떤 그런 시대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그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 이 어떤 두 세력이 이게 부딪히게 되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념이 아니면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틀렸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되면서 틀렸다라고 단정짓고 상대방을 죽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광복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상상도 할 수 없죠. 이 세상은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서로 죽였던, 결국 동족상전의 비극 6.25 전쟁까지도 가야만 했던 그 아픔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 배워야 될 그 교훈이 나올 겁니다. 자,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오늘 현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분단과 함께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다는 것.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는 일본이 남아 있었고, 미국과 소련은 그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점령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광복,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결국 패전하면서 나타나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나 이제 이런 데 보시면 광복의 기쁨에서 막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된 건 맞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광복인지 몰랐어요. 8월 16일 날이나 되어서야, 그 다음 날이나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왜냐면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했는데 단 한마디 항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항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또 일본 천황이 쓰는 그 언어는 그 옛날 일본 고어라고 합니다. 고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웅얼웅얼, 게다가 어려운 말. 게다가 항복이라는 말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 천황의 항복 소식을 항복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결국 나중에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서대문 형무소에 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광복이라는 걸 알고 그날 만세를 부르는 그 사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광복의 기쁨, 그 사진은 바로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광복 이전까지요,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요. 예, 우리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관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광복군과 OSS 부대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뭐 이런 것들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만 그친 거예요. 직접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조선건국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운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조직인데요. 이런 어떤 국내에선 조선건국동맹, 국외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어떤 독립을 위한 그런 조직들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이제 일제 패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 결국 8월 15일 온 겁니다. 자, 8월 15일을 관통하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 38도선 경계로 해서 남쪽엔 미국, 북쪽에는 소련, 38도선. 지금은 여러분들 휴전선이고요. 지금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경계를 지은 휴전선이고요. 이때 지은 분단선은 38도선으로 쭉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뭐 이게 자르는데 뭐 여러분들 38도선 남북 분단되는데 몇십 분 안 걸려요. 그냥 쭉 그러면서 그냥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네. 네. 어쨌건 간에. 네. 이러면서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된 그런 모습들. 자, 일단 북한은 뭐 이미 그 소련도 사회주의고 북한도 지금 사회주의,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짝짝꿍이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를 향해 가지고 짝짝짝짝짝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냥 빼놓을게요, 제가. 우리의 그 남한, 대한민국이 탄생된 그 과정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외 또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조선건국동맹, 이 조선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광복됐으니까 행정권은 이제 이양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를 만들겠다. 뭐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걸 줄여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준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일본의 어떤 치안 공백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준이 제일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치안이었습니다. 치안. 이 건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 합작, 신간회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서 좌우 합작, 좌는 사회주의고 우는 민족주의 진영이라 볼 수 있겠죠. 또는 자본주의 진영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좌우 합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건준은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나라, 정부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속도를 좀 빨리, 진도를 좀 빼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미 군정,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들어온 이 미 군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권한을 이 미국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가 원칙이에요. 왜? 행정 권력은 누가 쥐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만들었던 행정이 가능했던 그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은 모두 부정되고 있다. 부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깝죠. 아니,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주석 김구는 결국 바로 못 들어와요. 8월 15일 광복때 바로 못 들어와요. 왜?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못 들어온다는 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냥 개인 김구로는 들어올 수 있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힘으로 광복을 쟁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첫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여전히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 그 일본 땅을 지금 미국과 소련이 점령하러 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 주도권은 그 점령군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소련, 영국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열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도권을 주지 못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 한반도의 질서가 결정이 되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광복되고 나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의해서 이제 6.25 전쟁까지 갈 거예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미소영, 이 삼국 지금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들이죠.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한반도에 일단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수립해 주겠다. 라고 일단 결론을 냅니다.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냥 바로 정부 수립은 안 된다. 아직 뭐 이게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뭐 한반도의 모습인 것 같으니 일단은 신탁 통치를 하겠다. 신탁 통치. 미국, 소련, 영국, 모스크바 삼국 지금 이게 외교부 장관 회의라 그랬잖아요. 삼국 외상회의. 미국, 소련, 영국 여기다 중국까지 하나 첨가해서 4개 나라가 신탁, 한반도를 신탁하겠다. 일단 대신 통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통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만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 땅에 지금 북한에 있는 소련, 남해는 지금 미국이 들어왔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 세 가지 다시 한번. 임시정부 수립, 신탁 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줄여서 우린 미소공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좌, 우, 그 대립이 너무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1946년 3월 1일, 3.1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지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3월 1일만 되면 그날의 어떤 만세 함성 소리를 기억하고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꾹꾹 눌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겪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됐습니다. 드디어 마음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1946년 3월 1일 그 기념식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벅찬 마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 그 시간에 좌 사회주의 세력, 자본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따로따로 3.1절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3.1절이라고 하는 이 거족적 민족 행사에 좌와 우가 따로 행사를 갖는다. 뭔가 불안해지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딱 열리자 맨 처음엔 초기에는요. 이 신탁 통치, 당시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요. 오보를 냅니다. 신탁 통치만 강조가 된 신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좌나 우나 뭐? 신탁 통치?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독립이잖아. 독립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즉각 독립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정말 반발해요. 좌나 우나 모두. 근데 이 사회주의 진영이 북한에 올라가서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 신탁 통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은 입장을 바꿉니다. 맨 처음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반대를 하다가 모스크바 삼국 회의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뭐냐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이 신탁 통치 기한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똑똑한 임시정부 수립이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둔 거야. 이 사회주의 세력은. 그런데 이 우익 민족주의 진영 이 진영은 바로 이 신탁 통치 여기에 방점을 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신탁 통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절대 반대를 외칩니다. 자, 지금 상황 좌 사회주의 세력은 신탁 통치 총체적 지지, 우익 세력 민족주의 진영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반대, 꽝꽝꽝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좌우가.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에서 열리기로 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46년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긴 열려. 열리는데 이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 좌와 우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도 대립을 하네. 이거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제 됐냐면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한국인들의 자격을 논의하는데 소련은 뭐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열리는 거냐.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다. 이건 뭐 한반도의 어떤 그 운명을 가르는 문제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뭐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논리라는 것이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한 사람만 들어오라 해라. 그럼 누구야? 사회주의 진영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소련 편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미국 다양한 세력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러면 여러 가지 이 신탁통치 반대를 했던 이 우익 진영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편에 유리한 나라 그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입장이 다른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휴회. 결론이 안 나요. 자, 결론이 안 나니까 이걸 딱 보면서 미국과 소련이 지금 저렇게 대립을 하면서 결론을 못 냈어. 그래? 그러면 뭐 앞으로도 미국과 소련은 결론 못 내겠는데 계속 그렇게 싸울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다면 빨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소련을 철퇴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정세 파악을 빠르게 하는 정치인이 바로 정치인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이승만은 지금 판세 자체가 1차 미소공동이 열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본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합의 절대 못 본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미국과 함께 이 나라에 정부 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련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정업 발언. 자, 근데 남한만 정부를 세운다? 그럼 뭐야? 그럼 북한도 또 정부를 세울 거 아니야? 사회주의 쪽으로. 그럼 남쪽에도 정부가 들어오고 북쪽에도 정부가 들어와? 그럼 뭐야? 그럼 분단 얘기하는 거야? 뭐야? 분단?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좌우 대립은 있었지만 분단을 상정하진 않았어요. 이 안에서 주도권을 사회주의 진영이 잡을 거냐 자본주의 진영이 잡을 거냐에 대한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분단? 근데 딱 이승만의 정업발언 나오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띵 한 거야. 분단될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위기의식을 느꼈던 좌우,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모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분단되겠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 좌, 중도 우 세력 중간쯤에 있는 조금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좀 이렇게 수용 가능한 좀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더라. 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요 중도 좌파. 네, 이 중도 좌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딱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중도 좌. 바로 여운형입니다. 여러분들 광복 전부터 조선건국동맹 세우고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세웠던 그 인물 아시죠? 그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입니다. 김규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3.1 운동 때 그때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했던 인물이 김규식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주석은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김규식이 바로 이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런 거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을 통해서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와요. 7원칙.
뭐 예를 든다면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려야 된다. 그리고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좌우합작 7원칙에 싣게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다시 휴회되었던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47년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 어땠을까요?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그 참가 자격과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다? 결렬됩니다. 이건 뭐 휴회도 아니고 끝! 너희들 얘기 안 해. 너희들 얘기 안 해. 소련 너희들 얘기 안 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미국은 어디로 넘기냐면 유엔으로 넘겨버려요. 분명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결국 결정을 짓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시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유엔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엔을 당시 그 지배하고 있었던 힘은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그 주도권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지금 미국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